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물권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원래 2학기 때도 온라인으로 수업 계획서에는 예정이 돼 있었죠. 근데 방학 중에 교수님들 사이에서 2학기 수업은 최소한 1학년에 한정해서는 대면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확산되는 바람에 일단 당분간은 여전히 1학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학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좀 호전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뭐 수업은 온라인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질의응답 방식만 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만나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코로나가 좀 진정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수업 진행 방식은 1학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학기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줌 수업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동영상으로 수업 자료와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해당 수업이 있는 저녁 8시에 줌 미팅을 했습니다. 그 줌 미팅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줌 미팅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줌 미팅 시간도 원래의 수업 시간이 있었던 그 수요일 날 10시부터 11시 사이 1시간 동안 줌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점이 이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줌 미팅 시간이 원래 수업 시간인 10시부터 11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수업 방식들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1학기 때와 큰 차이가 없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물권법의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의 구조는 일단 물권 총칙 부분과 그 다음에 물권 각칙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권 총칙 부분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라든지 물권 변동, 물권의 소멸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는 물권 법정주의를 포함한 물권법의 의의, 그 다음에 물권의 의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권 변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늘은 물권 변동의 의의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각칙에는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은 다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인데요. 지상권과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인데요.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차원이 다른 권리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서 분리돼 나온 일정 부분 권한이 떼어져 나온 그런 물권이기 때문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떼서 만들어진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소유권의 처분 권능을 떼서 그 처분 권능만을 갖고 있는 그런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그 저당권을 실행해서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적물을 처분한 뒤에 환가한 다음에 그 환가된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한물권인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그 소유권의 권리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유권을 비롯한 용익물권, 담보물권과는 달리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권리가 아니고요. 사실상 지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물권법의 전반적인 물권법과 물권법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기타 객체,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물권의 객체라가 되는 것은 물건이 주로 객체가 되지만은 채권과 물권도 역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과 기타 권리의 객체에 대한 지배를 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급부를 청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채권,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채권을 규율하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채권은 권리에 대한 객체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권리의 객체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채권법에서는 지배관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거니까.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건 사람과 분리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행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채권법에서는 지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물권법은 물건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법은 강행규정성과 비보편성을 가집니다. 즉 물권법에 관한 질서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이제 뒤에서 물권 법정주의를 보겠죠. 물권 법정주의라는 하는 것은 물권에 관한 내용, 물권을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은 기존의 물권을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물권법은 강행 규정성을 갖고 있고요. 또 물권법은 채권법 영역과 달리 채권법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정착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특히 이제 부동산 물권에 관련된 물권법의 내용들은 비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각 나라의 특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권법의 의의 부분과 물권법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물권법의 법원은 법률과 관세법이 물권법의 법원이 됩니다. 판례와 조리가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판례와 조리가 법원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법률과 관습법이 법원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다만 판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법원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법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나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 같은 경우에도 법원이 없다면은 판례까지 없다면은 법률관습법 판례가 없다면은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리를 사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리는 최후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어떤 기준이 될 뿐이지 그 자체가 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행위 규범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리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입문 시간에 민법 총칙 부분에 나와 있는 법원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특질입니다. 물권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지배성.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되면은 물권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만이 배타적으로 물권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권의 특징 4가지 특질인데요. 이 여러분들이 이 4가지 특징을 임차권과 전세권을 통해서 비교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갑이 병에게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갑이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되겠죠. 자, 외형상으로 을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 또는 병이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 형태적으로만 본다면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은 을이 임차인으로서 사는 건지 병이 전세권자로 사는 건지를 구분할 수는 없게 됩니다.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봐서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을은 임차인이고 병은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을이 갖고 있는 권리와 병이 갖고 있는 권리,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물권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을은 이 X라는 주택이라고 얘기할게요. X주택, 그 다음에 요 것을 Y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X에 대해서 X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느냐? X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느냐? X를 직접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다른 채무자에게, 즉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직접 임차인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병 같은 경우에는 Y주택에 대해서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개입이 없더라도 병은 Y라는 주택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직접 지배성과 이제 직접 지배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원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을은 배타적인 지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인 지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을이 임차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그 X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임차권을 설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명의 복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한 사람만이 들어와 살 수 있겠죠. 다만 한 사람만이 들어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임차권은 불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별도로 일단 복수의 임차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병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 이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전세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병만이 배타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절대성인데요. 을은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권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절대성,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절대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등기라든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임차인은 임차권은 절대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양도성인데요. 물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물권자는 물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세권을 갑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갑의 동의를 얻어야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채권도 금전채권 같은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채권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당연히 양도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임차권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와 당사자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물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특징에서 네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물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해 가면서 또는 관련된 법률들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안들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적용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물권법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적 지배성과 배타적 지배성, 절대성과 양도성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구체적으로까지는 느낄 수 없고요. 약간 이제 피상적인 상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네 가지 원칙이 어떻게 물권법과 채권법에서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다음으로 물권의 객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대해 적용이 되고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질권의 경우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물권도 역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권의 객체는 물건 또는 기타의 권리, 이런 것들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 한 개의 소유권 또는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독립성과 특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파생되어 나오는데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물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물건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유체물이 아니잖아요. 독립된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일물일권주의에 따라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하나의 물건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하나의 물건이 물건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 특정성이 있는 물건의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일물일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물일권주의 원칙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물 같은 경우에도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식장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해서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나 광업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있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합물, 양도 담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지만은 방 하나만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집 한 채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는 원칙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는 당연히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물건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종류인데요. 물건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여기서 대체물, 부대체물, 이제 종류물,
뭐 특정물 뭐 이런 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이제 민법 총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한 뭐 세 가지 종류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인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이 동산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주물과 종물인데요.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주된 물건 이제 주물의 사용에 공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물의 사용을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데, 주물에 부속할 때 그 물건을 종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인 물건을 부속했을 때 그걸 종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어느 한 물건의 그 물건을 위해서 보조적 역할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주된 물건의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면은 주된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부속한다는 말은 이게 부합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과 결합이 돼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혹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해낼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합 정도에 이르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종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합이 돼버리면은 그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 부속이 됐는데 분리해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종물이라고 하지 않고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물과 종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유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에 부합되어 그 물건의 일부가 된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과 결합되어서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것, 즉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분리하게 되면 그 물건이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를 그런 물건은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물권의 의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죠.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아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직접 지배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직접 지배성을 갖거나 배타적인 지배성을 갖거나 절대성, 양도성을 갖는 물권의 내용들이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서 그 물권의 내용이 계속 변동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너무 다양한 물권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직접 지배할 수 있고 배타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취득한 권리가 어떤 형태의 물권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물권은 기본적으로 공시가 돼야 되는데 그 다양한 물권을 다 공시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지 않으면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면은 물권의 내용을 새로운 물권을 만들거나 또는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그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물권이라고 하는 종류를 너무 다양하게 해주고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너무 물권의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물권의 획일성, 이제 공시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 발현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이나 관습에 의하지 않으면은 물권의 내용을 바꾸거나 또는 물권의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물권의 효력인데요. 물권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물권에 따라서 다양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유권이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권리가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되겠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별적인 물권이 갖고 있는 효력들 말고 그 개별적인 물권들의 공통되어 있는 효력들을 뽑아내서 총론 부분에, 물권 총론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개별적인 물건들의 공통된 요소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물권적 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있을 때 당연히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권은 직접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한 간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직접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권과 물권 상호 간의 관계에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예외가 되는 게 이제 유치권의 예외죠.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먼저 성립하지 않고 나중에 성립했더라도 저당권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 중에 이제 두 번째 효력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것이죠. 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내가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때, 즉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배타적 지배라는 말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염두에 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물건에 대해서 이익을 누리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물건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 물권자가 그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행위의 중단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물건을 온전하게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권자가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권 청구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 것이죠. 사람에 대한 권리를 통해서 내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물권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나의 물건에 대한 온전한 지배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은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온전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권 청구권에는 세 가지 형태의 물권 청구권이 있는데요. 반환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 또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권에 대해서는 204조, 205조, 20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권과 소유권은 차원이 다른 권리예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 처분 그거 상관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요.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리들 같은 경우에는 용익,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권능이 파생되어 나온 그런 권리들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권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소유권에 관련돼서는 213조와 214조, 213조에서는 반환 청구권과 214조에서는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에 관련된 규정들이 다른 물권에 관한 규정에 준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213조 반환 청구권과 214조, 즉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모두 다 준용이 되고요.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214조만 준용이 됩니다. 즉 방해 예방 청구권과 방해 제거 청구권만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자는 요역지의 승역지 소유자는 직접 요역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213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련된 물권 청구권 중에서 213조와 214조가 모두 준용이 됩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214조만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214조에서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만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물권 중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어요? 유치권이나 질권이 있죠. 자, 이 유치권이나 질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가 있어야지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요. 질권 같은 경우도 점유가 있어야지만 질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점유에 기초해서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도 점유 보호 청구권 이외에 그런 유치권과 질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 또는 반환 청구권 같은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물권 청구권에 관련돼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권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물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 물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만 갖고 내가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라면은 과거에 물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반환 청구권이나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양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설명을 조금 다시 할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 X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실상 X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그럴 수 없겠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팔 때도 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에 자유롭게 팔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했어요.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순간에 이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저당권으로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저당권이 소멸을 했으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저당권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자,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은 X에 대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초해서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초해서 왜냐하면 X라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초해서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물권 청구권이 되겠죠. 두 번째, 갑은 소유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갑과 을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르면은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저당권을 말소한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됐다는 걸 원인으로 해서 갑과 을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위에 있는 거 소유자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요? 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계약상의 청구권이 되겠죠. 만약에 갑이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갑은 이 소유자에 기초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갑이 X를 병이란 사람한테 판 겁니다. 병이란 사람한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피담보 채무를 모두 다 변제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갑은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니까 의뢰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어요? 물권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현재의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 때 소유권의 기초에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갑은 X부동산을 병한테 넘겼으니까 병이 소유자의 기초에서 을한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갑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은 갑은 뭐에 근거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의 기초에서 계약상의 청구권을 기초로 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엔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이 근거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둘 다 할 수 있지만은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계약에 기초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병은 을한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해서 소유자니까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을에게 저당권 설정 계약에 기초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왜냐하면 병과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기 때문에 병과 을 사이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근거해서 병이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사안이 이제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인데요. 계약의 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을 경우에 갑이 을한테 당연히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말소 등기 청구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일단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자의 기초에서 이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에 기초해서 을에게 저당권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거죠. 두 번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갑은 을에게 뭐에 근거해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요 첫 번째 권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두 번째 그 권리는 그러니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이 되겠죠. 갑은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X의 소유자가 원래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이 X는 뭐 예를 들면 병의 소유였다라고 한다면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갑은 두 번째 권리에 기초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이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은 당사자들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그 원상회복 의무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병도 역시 진정한 소유자인 병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에 근거해서?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물권조 청구권에 근거한 이제 등기의 말소 청구나 또는 소유권에 근거한 등기의 말소 청구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경합하겠지만은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분리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은 계약의 근거에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진정한 소유자인 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물권 청구권과 다른 계약상의 청구가 서로 양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물권조 청구권과 전보배상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긴 합니다. 물권조 청구권이 불능이 되더라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법 390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얘기가 사용이 되냐면요. 갑을병이 있는데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이 을의 명의로 또 다시 또 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이고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병한테 다시 판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죠.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 말소 등기 청구의 근거는 뭘까요? 네,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되겠죠. 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내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내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방해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방해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또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을에 대해서만 승소한다고 해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에 대한 등기까지 말소를 해야지만 말소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이 돼서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이 돼서 그래서 갑이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병의 취득시효 항변 때문에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기각이 되면은 이 을의 등기를 지을 수도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병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그것이 불능이 된 거죠, 사후적으로. 그랬을 때 갑이 을에 대해서 병의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내가 다시 X를 찾아올 수 없으니 너는 이 X에 대한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권조 청구권이 불능이 되더라도 무슨 계약관계가 있거나 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경우에는 390조에 따른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권조 청구권이 불능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 사유로 해서 390조에 따라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조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물권조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갑지하고 이렇게 을지가 있는데요. X 토지와 Y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X 토지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가 이제 Y 토지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자, 쓰러졌을 때 이거를 이제 X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있고요. Y 토지의 소유자인 을이 있는데 이거를 을이 X 토지를 가져가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갑이 을한테 이 나무를 반환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너 비용을 들여서 이 나무를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을이 갑에게 네 비용을 들여서 이 나무를 제거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게 이 물권청구권과 비용 부담에 관한 논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나무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이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나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역으로 물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점유가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점유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점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에 대해서 을의 점유가 성립했을까요? 성립하지 않았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Y 토지로 넘어온 것 뿐이니까 을한테는 이 나무에 대해서 점유를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의 점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 나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갑의 물건 때문에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가 됐으니까 오히려 을이 갑에게 이 나무의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누가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이 사안에서 나무가 이렇게 넘어가 있었을 때 을이 뭐 집을 비웠거나 또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해주면 갑이 들어가서 이 나무를 제거하면 되겠죠. 근데 을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점유물의 수거 청구권을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독일 민법에는 이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내가 당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내 물건이 당신 집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물건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점유물 수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 즉 을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을 용인해 달라라고 하는 점유물 수거 청구권을 점유 청구권이 인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물권법의 기본적인 성질과 물권의 특징, 뭐 이런 내용들, 물권의 효력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비로소 물권 변동, 물권에 있어서의 물권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권의 입장에서는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일 수 있지만은 권리 주체의 측면에서는 득실 변경, 얻거나 잃어버리거나 뭐 당사자가 변동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권 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 두 가지 물권 변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권 변동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공시를 갖춰야지만 그래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성립 노건주의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물권 변동과 공신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의 존재와 물권의 변동 사항을 외부에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공신의 원칙이 필요할까요? 공신의 원칙이 필요한 것은 물권의 기본적인 특질로부터 찾을 수 있겠죠.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직접 지배를 하고 배타적인 지배를 하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누구한테나 양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가 물권자인가, 누가 물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을 공시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공시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 공시 원칙은 어떤 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지냐, 동상 같은 경우에는 공시는 두 가지를 공시해 주는 건데요. 현재 누가 물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공시와 또는 그 물권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상 같은 경우에는 점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이 변동되는 것, 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변동사항을 공시해주는 것은 그 물건이 인도되는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동산의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해주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속에 그 물권의 귀속과 변동이라고 하는 점이 다 공시가 됩니다. 즉 등기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등기부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이제 등기부에서 처음에 갑소유였다가 을소유였다가 병소유였다가 정소유였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 물건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동됐다라고 하는 물건의 변동을 다 공시해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정에게 물건이 귀속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공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물건의 귀속과 물건의 변동을 모두 다 공시해 주고 있게 됩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시된 대로 믿은 것이 보호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있기 때문에 그 점유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서 보호가 되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다 할지라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판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종물과 주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유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지가 이렇게 있고, 그 주유소 땅에는 이제 주유 탱크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유소 건물과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 주유기와 이 유류 탱크, 저장 탱크에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주유기와 유류 탱크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데 그 미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주유기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 건물에 떼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주유소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의 주된 공용에 제공되기 위한 뭐 이제 그 물건이기 때문에 주된 사용 용도를 위해서 이제 부착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종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유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류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물 종물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류 탱크 자체가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가 되니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은 유류 탱크에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토지의 일부니까. 그래서 이 주유기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과 유류 저장 탱크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두 가지.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그 근거가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료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판결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판례는 원래는 일물일권주의여서 물건 하나가 성립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뱀장어도 엄밀히 보면은 한 마리가 하나의 물건의 객체가 되겠죠. 그런데 그 뱀장어가 그 양식장에 들어있는 뱀장어 전체를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며, 자, 이렇게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 집합물에 대해서 양도 담보권이라고 하는 물건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 그 목적 부동산이 담보권 설정자는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한 담보권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보권이라고 하는 물건이 여러 개의 물건들이 모여있는 집합물 위에 대해서도 담보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밝힌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판결도 있고요. 뭐 다른 그 공장 저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결 부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판결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특정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성립될 수 있고, 독립된 물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물건들을 특정하지 않고 그 물건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은 이 뱀장어 같은 집합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하는 판결이죠. 자, 다음 보는 판결, 세 번째 보는 판결은 독립성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판결은 토지의 일부에 대한 그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와 물건의 성립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은 이제 갑과 을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그런 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한 필지, 토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 둘 셀 수는 없지만은 편의상 이 1필지를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개의 물건의 일부를 판 거죠. 한 개의 물건의 일부를 을한테 판 겁니다. 자, 그럴 때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이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 건데요. 이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건 맞지만은 일단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나중에 분필을 해서 그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자, 다음 판결은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된 판결인데요. 이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해서 소유자가 그 자기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포기한 그런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그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판결은 물권적 총권에 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판결은 자, 앞에 설명했지만은 물권 총권은 현재의 물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권 총권에 관한 소송을 계속 중에 결국은 뭐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물권 총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권 총권과 계약상 총권의 관계에 관한 이제 판결인데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아까 이제 그 근저당권이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제 소유자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소유권의 근거에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근거에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기초한 저당권의 말소는 청구할 수 없겠지만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근거한 말소는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6번째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판결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판결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을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지만은 병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 이유로 해서 이제 패소한 경우에 그때 이제 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이 되는 것이죠. 그 방해배제 청구권이 불능이 됐다고 해서 390조에 따라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이 7번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7번 판결은 보통 객관식 지문에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결인데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인가 라는 건데요. 아까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매수인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건데요. 매도인은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말소 등기의 근거 규정은 뭐가 있겠죠?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매수인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48조의 원상회복 청구권에 기초해서 원상회복 청구권의 일환으로서 매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권 청구권은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이상은 물권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 해제로 인한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만약에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은 548조에 기초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합의해제에 따라서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했지만은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은 계약의 원상회복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원상회복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판례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첫 번째 수업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공된 수업 자료와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수업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 줌 수업에 참여해서 그날 이제 출석 시험도 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1시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만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